중에 태양보다 큰 별의 초신성 폭발로 비슷한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질문들 많이 안 해줘서 지금 질문이 별로 없긴 한데, 태양보다 큰 별의 초신성 폭발 후 눌려있는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선생님을 이해를 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초신성 폭발 이후로 선생님은 설명을 안 했는데, 그 별의 크기에 따라서 중성자별, 뉴트론 스타라고 하면은 이건 다 중성자별이라는 뜻이고, 중성자별이 되거나 블랙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돼요. 태양보다 큰 별의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블랙홀로 넘어가게 되죠. 남은 물질을 결국 모여서 블랙홀이 돼요. 블랙홀은 아주 무거운 질량을 가진 물질로 그 질량이 너무 무거워서 중력이 공간을 휘게 하고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공간을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과학에서는 모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그 주변의 중력을 이렇게 휘게 해요. 중력 공간을. 태양 정도는 요만큼이라고 하면은 블랙홀은 이렇게 깊게 공간을 왜곡해서 주변에서 무언가가 왔을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구과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관찰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 블랙홀 주변에 있는 별은 블랙홀뿐만 아니라 좀 큰 별의 주변에 있는 빛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이 공간을 따라서 별이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있는 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가려져서. 근데 이런 별들이 계속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가운데 있는 행성 혹은 별이 질량을 가지고 공간을 휘게 하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일자로 오는 게 아니고 오다가 이렇게 휘어서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공간의 힘을 또 알게 되고, 그중에 블랙홀은 저만큼 크게 된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 태양보다 훨씬 큰 원소의 폭발 이후로 남은 물질들은, 폭발해서 퍼지지 않고 남은 물질들은 그 블랙홀로 형성되게 된다. 그래서 좀 찾아보면 하는 거를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태양보다 큰 별은 블랙홀이 된대요. 태양 정도의, 태양보다 좀 작을 수도 있고, 그런 별의 최종 형태는 어떨까? 한번 조사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수업에서는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금속은 이온도 아니고 공유도 아니고 새로운 형태를 갖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도 금속 결합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은 금속 결합은 원자 핵들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고, 그 사이에 금속이 가지고 있던 전자들은 그 사이를 자유롭게 배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갖는 특징이,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에서는 전자가 꼭 붙들려 있잖아요. 조그마한 원들의 전자가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일 수 없는데, 금속결합은 전자가 먼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금속에서는 전기가 흐르는 거죠. 전기가 어떻게 흐르냐?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건데, 금속에서는 자유전자라는 새로운 결합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였다가 액체 상태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는데, 그럼 드라이 아이스는 기체와 본체의 중간 상태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이것도 어려운 내용인데 또 생각을 해보는 게 되게 좋아요. 각각의 물질마다 고체, 기체, 액체 상태는 온도와 압력이 달라요. 해당 압력과 해당 온도일 때 어떤 상태가 있냐, 이런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의 경우는 1기압이 우리 지금의 대기압이거든요. 대팡 상태. 그때 마이너스 79도면은 보다 온도가 낮으면은 어떻게 되죠? 고체 상태. 그보다 높으면은 바로 기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액체 자체를 볼 수 없는 거고, 고체, 액체, 기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근데 일정 특정 압력에서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액체를 거쳤다가 이 정도 기압에서 이렇게 쭉 온도가 올라가면은 액체를 거쳤다가 기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래서 여기 점이 보이잖아. 그럼 고체와 기체와 액체 모두의 상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고체와 기체 상태의 중간 상태 아닌가요? 라는 질문보다도 한 번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영상이 있어서 영상 한번 보면서 이거는 물의 삼중점, 그 세 가지 상태가 있는 점을 삼중점이라고 하는데, 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돼요? 정말 물이랑 얼음이 있죠. 근데 보글보글 끓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런 데서 이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었다가 끓었다가 액체였다가 뭐지 얼어있지만 그 안에서 물이 계속 흐르는 이런 현상이 있게 됩니다. 네,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상평형 그림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표시는 안 했는데 조금 어렵게 자기가 발표 혹은 공부를 해보고 싶다면은 이산화탄소와 기타 등등 모든 이제 물질들에서는 상평형 그림이 대충 이런 형태를 이 액체의 이 선은 이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이 되고 이렇게 이런 대충 비슷한 그림을 쪄요. 여기는 숫자만 좀 바뀌고. 근데 물은 또 새로운 상평형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의 상평형 그림과 그 외에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을 조사해서 차이점을 발표해보면은 또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들이 또 있었는데 뭐 우주가 계속 멀어지나요? 왜 다른 은하와 우리가 계속 멀어지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또 반대로 중력을 때문에 행성들도 서로 당겨주는데 라는 또 힘이 있고 멀어지는 힘이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 힘이 있는 거예요. 상호를 해주면은 우주의 팽창은 풍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풍선에 펜으로 이렇게 네모 한번 두 점을 찍어봐요. 표시를 해보면은 풍선을 불지 않았을 때는 한 1cm, 2cm 정도 걸릴 수 있지만 풍선을 불어보면은 계속 커지고 최대한 불어서 재보면은 절대 2cm는 아닐 것. 그보다 훨씬 큰 값이 나오겠죠. 그 우주의 팽창은 이런 원리인 거예요. 풍선이 커지듯 별들끼리 멀어진다. 하지만 개념과는 좀 다른 게 우주는 여기서는 이 점과 이 점 사이라고 이렇게 풍선으로 하면 조금 설명이 비약할 수 있는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그 우주에 있는 공간들 하나하나를 좀 더 점이라고 생각하면 그 점이 좀 더 커지면 멀리 있는 행성과 행성 사이에는 그 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점들이 조금씩 커지면 훨씬 더 빠르게 멀어질 거고 가까이 있는 애들은 좀 더 천천히 멀어지겠죠.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아무튼 우주는 이런 식으로 팽창한다. 그리고 이제 중력 이거와 비슷하게 중력이 때문에 그런 태양이랑 지구랑 가까워져서 나중에 뭐 합체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이런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중력 때문에 가까워지지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는 당장 우주가 팽창하는 것도 있고 지구는 태양을 돌잖아요. 돌면서 바깥으로 돌면 항상 바깥으로 멀어지려는 힘이 있어요. 그런 힘 때문에 지구는 태양이랑 가까워지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팽창이 멈추거나 우주가 작아질 수도 있나요? 네, 실제로 우주는 팽창이 느려졌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우주가 만일 특별한 영향 없이 빅뱅 이후로 계속 일정하게 커지기만 했다면 지금의 우주보다 훨씬 더 큰 우주가 생성된다고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를 과학자들이 찾아본 결과 우주가 일정 순간에는 커지는 걸 잠깐 멈췄다가 최근 들어 다시 커지고 있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최근이라고 해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최근 들어 다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작아지게 만드는 힘을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데 암흑 물질이 무엇인지 한번 이거는 직접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암흑 물질이 무엇인지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중에 화려한 요소의 어느 점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르는 미지의 농도의 액체의 농도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미지의 용액에 몰랄 농도를 조사를 많이 해본 사람은 어느 점을 구하려면 몰랄 농도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농도의 종류가 무엇인지 직접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몰랄 농도라는 농도가 있는데 이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지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때는 대표적으로 흑광기를 사용해요. 이 흑광기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시험에서는 사용을 하는데 개개인이 사용을 하기에는 변수도 너무 많고 사용하기 어려워서 복잡하고 만약에 이런 것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물에 소금물을 직접 계산을 해서 타서 한번 해본다면은 어느 점 구하는 게 왜냐면 대부분 다 상수가 이미 구해져 있기 때문에 몰랄 농도 하나만 딱 구할 줄 알면은 어느 점, 끓는 점 이런 것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표할 때 라면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구해보면은 좋을 것 같고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농도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몰농도 있고 몰란농도도 있고 그냥 우리 지금 사용하는 그냥 기본적인 백분율 농도도 있고 하는데 농도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은 나중에 공부하기 전에 미리 한번 보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다음은 원자의 전자껍질은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고 하는데 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고 하는 게 어떻게 결정되나요? 수업에서 원자들은 각각의 고유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혹은 선 스펙트럼을 고유한 그런 것을 갖는다고 했죠. 근데 이런 게 에너지 준위를 갖는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준위를 갖는 것은 실험적으로 밝혀졌다고, 실험적으로 알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특정한 빛을 방출하는 것 자체가 얘는 연속적이지 않고 뭔가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자껍질의 에너지 준위를 알기 위해서는 원자가 왜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원자에서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까닭은 원자에서의 전자가 기존 궤도를 벗어나거나 밖에서 자기 궤도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빛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발출하는데 이 에너지가 빛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이너스 전자가 바깥으로 나가려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가까워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멀어지게 만들려면 에너지를 줘야 되겠죠. 에너지 줬을 때는 빛을 흡수하면서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면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 거고 방출할 때는 다시 돌아올 때는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냥 간단한 스펙트럼을 보면서도 원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띠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빛이라고 했을 때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은 외부에서 이 두 번째 전자껍질로 갔을 때 이걸 발머 계열이라고 하는데 갔을 때 여기에 있는 부분이 가시광선 계열이고 완전 바닥 상태로 갔을 때는 라이먼 계열, 파생 계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왜 빛이 안 보이냐면 에너지가 너무 커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그 빛의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라이먼 계열과 파생 계열은 가시광선 영역 밖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치로도 계산할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이거는 대학교 가면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워서 한번 이거는 추천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전자껍질과 관련된 이론들을 한번 조사해보는 것도 좋은 미리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들도 대부분 다 했습니다. 질문들 너무 좋았고 그 중에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이거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질문들은 제가 나중에도 대답 안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따로 와서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하면 알려줄 거고